로스앤젤레스에서 아주 유명한 노숙자 구역이 스키드로우라는 그 구역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구역에만 이제는 이제 국한된 게 아니고 도시 전역으로 이제 퍼지는 도시 전체에 이제 문제가 되었다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거주를 하냐면 교외 지역에 거주를 해요. 출퇴근을 도심지에 했다가 퇴근 시간 되면 교외 지역으로 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노숙자 문제는 먼 세상, 딴 세상의 일같이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노숙자가 도시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교외 지역 조금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거주지까지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미국학을 전공했고 컨텐츠로 풀어낸 알기 쉬운 미국 문화 책을 출간한 김상조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노숙자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다양한 사람들이 노숙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영상이나 뉴스나 이런 곳에서 봤었던 길거리에 텐트 치고 마약 같은 걸 하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미국 노숙자들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길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공공장소, 공원이나 이런 장소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 또는 자동차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 또는 이제 아이들, 지금 현재 2025년도 기준으로 미국 전체 노숙자 수를 한 8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16만 명 가까이 되는 숫자가 이제 아동 노숙자들이 많아요. 그럼 이 아동 노숙자들은 왜 노숙자가 되었을까? 보통 이 아이들이 이제 한부모 가정 집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부모가 혹시 이제 실직 상태가 되거나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이제 부모님을 따라가지고 이제 차에서 이렇게 잔다거나, 아니면 모텔에서 이제 싼 모텔에서 여기저기 이제 거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형태까지 포함해서 이제 노숙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지난 2000년도에 그 미식축구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미식축구잖아요. 그래서 미식축구 챔피언 결정전을 뭐라고 하죠? 그 슈퍼볼이라고 하잖아요. 그 챔피언 결정전의 광고비가 가장 비쌀 때인데, 그 기아 자동차가 매년 그 자동차 광고를, 그때 슈퍼볼 광고를 이렇게 냈었는데, 2000년도 광고 모델을 누구를 써서 이렇게 셀토스 자동차 광고를 내냐면 그 자시 제이콥스라는 그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였습니다. 그 알라바마 대학교 선수였는데, 이 친구가 오클라호마주 툴사라는 도시 출신이었는데 어렸을 때 이제 그 노숙자로 살았어요. 그 평부모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이제 자동차 안에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다른 형제 두세 명하고 같이 아버지하고 항상 그 자동차에서 살아서 자기는 이제 인생을 바꾸고 싶었던 큰 계기가,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이제 노숙자 생활을 해가지고 살았던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제 인생을 바꾸고 싶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서 기아 자동차가 이제 광고를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숙자들은 미국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지금 현재 미국 노숙자 상황이 심각하냐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대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2만 8천 가옥이 이제 화재로 불타서 없어졌고, 거의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집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로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지에 이렇게 놓이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었다. 2025년도 기준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홈리스 인구가 이제 전년 대비 이제 35%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수치로 보면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로스앤젤레스만 해도 이제 19만 5천 명 정도가 노숙자로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 문제는 예전에는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주 유명한 노숙자 구역이 스키드로우라는 그 구역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구역에만 이제는 이제 국한된 게 아니고 이제 도시 전역으로 이제 퍼지는 이제 도시 전체에 이제 문제가 되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문제는 이제 도시 전체의 문제로 이제 확산되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죠. 미국의 노숙자 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임대료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주택 가격과 이제 임대료를 볼 수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평균 그 주택 가격이 주택 가격이 얼마냐면 1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하면은 거의 한 14억이 넘죠. 근데 로스앤젤레스의 최저임금이 얼마냐면 시간당 16불이에요. 우리 돈으로 하면 2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40시간 일주일에 일을 한다 치면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한다 치면 시간당 한 2만 원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한 80만 원을 벌겠죠. 그러면 한 달에 한 320만 원 정도 수입을 번다 치면은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언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평균 집값이 거의 한 100만 불 가까이 하는데 이 주택을 언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는 가능한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이제 저소득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당히 이제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지역들을 예를 들면은 이제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뭐 필라델피아 이런 지역을 들 수가 있는데, 자, 이 대도시 지역들의 임대료도 상당히 이제 비쌉니다. 예를 들면, 자, 뉴욕시, 자, 원베드룸 그 평균 임대료가 얼마냐면은, 자, 4,200불입니다. 그럼 우리 돈으로 하면 월세가 한 6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평균 임대료가. 자, 그리고 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임대료가 뭐 2,950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이 넘죠. 자,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로 자, 임대료가 아주 비쌉니다. 그러면 자, 그런 다른 어떤 생활을 할 때 뭐 식비, 교통비, 아니면 의료비, 뭐 학비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더 크니까 만약에 혹시 내가 아프다거나 실직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이 노숙자의 상황이 그 누구한테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거비가 가계 소득의 이제 30% 이상을 차지하면은 이제 가계 부담이 간다 또는 이제 주거 부담이 간다라고 보는데 뉴욕시의 중위 가구 소득이 얼마냐면 거의 한 7만 불 정도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원베드 아파트 월 임대료가 4,200불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전체 소득의 중위 소득의 뭐 30% 이상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래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더 커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 때문에 노숙자가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한다. 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자, 노숙자 문제를 만들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젠트리피케이션이 뭐냐면 자, 도시의 저소득층 거주 구역에 자, 중산층 이상의 인구와 자본이 유입되면서 자, 주택, 상가의 가치와 임대료가 상승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살고 있던 거주자들, 특히 저소득층 사람들에게는 상승하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제 거주지에서 이렇게 밖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도시별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를 보면은 자, 에코파크라는 지역이 있고 그 베니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역이 특히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 지역이 2023년도 기준 이전과 다르게 자, 노숙자 수가 얼마나 많이 증가를 했냐면 거의 한 7만 명 정도로 자, 증가를 했어요. 왜 봤더니 젠트리피케이션이 자,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렇게 지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뉴욕은 또 이스트 할렘 지역이 있어요. 이것도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임대료가 상승하고 뭐 주택 가격이 막 치솟으니까 자, 거기서 살고 있던 저소득층의 이주가 이루어지면서 그쪽 지역도 2023년도 기준으로 거의 한 6만 3천 명 정도의 노숙자가 발생을 했고 뭐 포틀랜드나 뭐 샌디에고 지역도 거의 노숙자 수가 이전에 비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노숙자 수가 한 30% 정도 더 증가를 했다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고액 연봉자들조차 노숙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어떤 뉴스가 있었는데 애나라는 52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이제 석사까지 간 대학원까지 나온 그 고학력자였는데 경제적으로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1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했대요. 자, 그래서 노력해서 전문직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꿈꿔왔던 자기만의 어떤 집을 구입을 했죠. 그래서 참 인생이 그래도 편하게 잘 펼쳐지겠구나 싶었는데 이번에 LA 화재 때문에 자기 집이 불타서 이제 없어졌대요. 다시 이제 노숙자 생활로 돌아간 자,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분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분인데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인턴 생활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인턴 생활을 하면서 병원에서 이제 의사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갓 인턴 생활을 하니까 이제 큰 어떤 소득은 별로 없겠죠. 자, 그래서 이분은 또 어디에 사냐면은 트레일러를 사가지고, 자, 트레일러에서 뭐 숙식을 하고, 자, 출퇴근을 병원에 하고, 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많은 노숙자들 중에서는 이제 가난해서 이렇게 노숙자가 된다기보다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어떤 공무원도 있고, 어떤 청소하는 어떤 공무원 같은 분들도 있고, 전문직을 가진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잠시라도 그거를 견디기 위해서 자발적인 어떤 노숙 상황에 잠시라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탈시설화란 무엇이며 이것이 길거리 노숙자 문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제 노숙자가 왜 미국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나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어떤 약물 중독 때문에
거리로 이제 내몰린 사람들도 꽤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이 또 많이 있냐면, 특히나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20-30% 차지하는 그 비중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 탈시설화를 통해서 이제 거리로 내몰린 분들인데, 이 탈시설화가 뭐냐면 1950년, 60년, 70년도 때 그 시설로 된 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서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60년대, 70년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안에서 그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나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이제 시설화에서 이제 탈시설화를 하자. 그래서 이러한 정신질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시설보다는 이제 공동체 중심, 자, 커뮤니티 중심의 어떤 치료로, 돌봄으로 좀 나아가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고 이제 가족들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이제 시나 주 정부로부터 어떤 재정 지원이 끊기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서 돌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제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노숙자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탈시설화를 통해서 이제 커뮤니티로 돌아온 그분들이 이제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약물 중독자나 시설에서 나오신 분들이 길거리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나요? 상당히 이제 사회 문제가 크죠.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도 이제 노숙자들에 대한 시선이 좋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뉴스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 도심지 공공 거리를 차지하고 있는 뭐 텐트를 치고 아니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이제 뭐 공중 화장실을 잘 이용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들 볼일을 다 보고, 아니면 세수를 할 곳이 없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상점에 어떤 화장실에 들어가지고 뭐 세미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자, 그리고 약탈 강도 사건들도 많이 발생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월그린하고 이제 CVS라고 약국 비슷한 그 편의점 역할까지 하는 그런 그 조그마한 가게 체인점들이 있는데, 자, 그곳들에 노숙자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약탈도 하고 막 이래서, 그래서 많은 그런 상점들이 문을 닫게 돼요. 그러면 그 가게들을 이용했었던 근처의 어떤 거주자들에게도 이게 큰 영향을 끼치겠죠. 자, 그래서 노숙자들에 대한 시선이 상당히 곱지가 못하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에 이제 출마를 하시면서 그 노숙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내세우냐면은, 이 사람들을 뭐 임시 보호소 같은 곳에 이제 반강제적으로라도 이제 수용을 시켜서 이제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불편을 주는 그런 상황을 없애도록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공약을 많은 어떤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내건 어떤 그런 공약이 먹힐 수 있겠죠. 왜냐면 길거리가 이렇게 난잡하고 아주 더럽고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아주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트럼프가 그거를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지와 그 동조를 보냈던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노숙자들을 길거리에서 뭐 임시 수용시설로 이렇게 보낸다 한들, 자, 이거는 단기적인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임시 보호시설에 영구적인 주소도 없이 노숙자들이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뭐 도와주는 어떤 재활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재취업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뭐 지원책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가둬놓읍시다 라고 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시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노숙자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미국의 현실은 무엇인가요? 그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참 잔인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돈이 있으면 참 먹고 살기 편한 나라죠. 자, 그런데 정말로 돈이 없으면 잔인한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가. LA에 화재가 크게 올 초에 나가지고 28,000채의 가옥들이 지금 불타서 없어졌죠. 근데 그것 때문에 수십만 명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는데, 그 상황을 또 이용해가지고 많은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임대료를 갖다가 2배, 3배, 심지어는 이제 5배까지 올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집이 없이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당장 거주할 집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 어떤 뭐 원베드 아파트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한 채? 주택 한 가옥 한 채를 이제 임대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니까, 임대업자들이 화재가 나기 전에는 주택 한 채
한 달 임대료가 5,500불 정도 됐대요, 평균.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700만 원 정도? 한 채. 근데 그게 2배, 3배, 5배까지 돼가지고 한 달 임대료가 거의 3천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대요. 왜냐면 당장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가족들을 돌보고 안전한 그 안식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절박한 상황을 아는 임대업자들이 자, 그런 식으로 또 임대료를 통해서 좀 돈을 벌어보려는 참 그런 뉴스도 꽤 많이 있었다. 대한민국과 달리 화재가 일어났을 때 미국은 그런 복지 시스템이 없는 건가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공공 임대주택이라도 더 많이 지어가지고 노숙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나?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건데, 자, 미국은 공공 임대주택 시스템이 거의 우리보다는 잘 안 돼 있어요. 자,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정부 때 공화당 정부였는데,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정부가 아닌 좀 민간에 넘기자, 민간에 맡기자라고 해서 7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한 뭐 수백억 불에 달하는 어떤 공공 임대주택들, 공공주택들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지원이 나중에 1980년대 말이 돼서는 거의 80억 불로 줄어들어요. 이런 주택에 관한 문제는 민간에 맡기자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공공주택이 미국에는 상당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좀 문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좀 잠시라도 뭐 임시 거처를 갖다가 제공해 줄 수는 있을지언정 영구적인 어떤 주택을 먼저 제공해서 안식처를 제공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나가서 먼저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뭔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어떤 프로그램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은. 그거는 정반대로, 자, 핀란드라는 나라는 그 주택 우선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핀란드 정부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노숙자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럼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자면 이 사람들에게 먼저 주택을 제공해 주자. 먼저 재화를 통한 주택, 최종적인 주택 구입이 아니고 먼저 주택을 우선 제공을 해서 어떤 안정적인 삶을 갖추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그게 먹혔어요. 자,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그 노숙자 문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좀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 주택 우선 정책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해주고 싶어도 공급해줄 주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점이 아닐까. 그래서 유타주가 있는데 유타주에서 한번 시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주택 우선 공급 정책을 성공을 했죠. 그런데 그게 올해는 못 갔다라는 거죠. 자, 한시적으로 성공을 거뒀는데, 근데 지원을 해주기 위한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자금, 어떤 지속적인 지원들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이게 좀 지원이 좀 잘 안 됐는데, 어쨌든, 자, 유타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택 우선 정책 같은 것들이 그래도 좀 효과를 발휘한 경우도 있었다. 근데 다른 주에서도 시도를 하려고 많이 했는데, 돈 때문에, 자금 때문에, 예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노숙자 수가 증가하니까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들이 이제 뉴스에서 보는 노숙자들은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죠, 주로? 대도시 도심지죠. 이 사람들은 대도시 도심지에 있는데 미국은 참 구조적으로 참 재밌게 이제 갖춰지는 게 뭐냐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거주를 하냐면 교외 지역에 거주를 해요. 그래서 교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도심지에 했다가 퇴근 시간 되면은 자기 교외 지역 도시 외곽인 교외 지역으로 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숙자 문제는 먼 세상, 딴 세상 어떤 일같이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노숙자가 도시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교외 지역 조금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거주지까지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성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 미국과 한국의 신발 문화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한국 분들이 특히 유학생들 같은 경우도 자, 미국을 가면은 아주 재밌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서 집 안에서 이제 미국인들이 좀 뭐 거실이나 자기 화장실 심지어는 침대까지 신발을 신고 이제 집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감히 어떤 집 안에서 신발을 신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비위생적이고 예의 없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입장에서 미국인들이 집 안에서 신발을 이렇게 신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되게 이 사람들 뭐 어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는 약간 어떤 미개한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을 이렇게 살아가지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근데
미국인들 전체가 신발을 신고 다니진 않아요. 그래서 신발을 안 신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미국인들한테는 반반이었어, 반반. 집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냐? 다닌다 반, 안 다닌다 반. 그리고 이번 학기에 제가 가르치는, 강의하는 과목 중에서 그 미국 대중문화 읽기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수업에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많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네덜란드, 프랑스, 뭐 독일, 그리고 영국 학생 뭐 이렇게 수업을 뭐 다 이렇게 듣는데 자 물어봤습니다. 너네 나라에서도 뭐 네덜란드, 독일, 뭐 스페인, 프랑스 너네 나라에서도 신발 신고 다니냐고 집에서.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다닌대요. 아니 왜 신발을 집 안에서 신고 다니냐 하니까 why not? 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못 신고 다닐 게 뭐가 있냐고. 왜냐면 자기들은 그렇게 신고 다니는 게 당연한 거고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신발을 신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말할 거는 못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저 되물어봤죠. 그러면 한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신발을 조금 벗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조금 불편할 때가 있대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식당은 많이 식당에서 없어지는 식당들이 많은데 어떤 식당에 가서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앉아서 착석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식당을 가면 되게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상당히 많은 미국인들이 집에서 이제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왜 미국인들이 집에서 신발을 이렇게 신고 다닐까? 미국의 어떤 그 난방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온돌 문화잖아요. 그래서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에 대한 어떤 친근함, 그리고 바닥이 가지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편안함. 그래서 우리는 바닥에서 누워서 TV를 볼 수도 있고, 바닥에 앉아서 가족들과 상을 펴놓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 바닥이란 어떤 집에서의 어떤 바닥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뭔가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개념인데, 자, 미국은 난방 시스템이 뭐냐면, 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영화 같은 거,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크리스마스 벽난로 있죠, 벽난로. 옛날에 전통적으로 이제 난방 시스템이 벽난로예요. 우리 같은 그 온돌 시스템이 아니고, 아니면 보통 이제 히터를 틀어놓고 사는 시스템인데, 자, 그래서 바닥이 차갑죠. 그래서 바닥이 차가우니까 미국인들은 집에 뭘 까냐면 카펫을 깔죠. 자, 그래서 밖에 있다가 집에 왔을 때 또 추우니까 굳이 또 신발을 또 벗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온돌인 집에 내가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이 더러운 표가 다 나잖아요. 먼지가 바닥에 묻고 뭔가 표가 나는데, 이 카펫이 되니까 신발을 신고 돌아다녀도 내가 이 카펫을 더럽혔나? 더럽히지 않았나? 라고 그런 느낌을 좀 덜 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 미국의 어떤 가옥 구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미국은 앞문, 옆문, 그리고 미국 가정 그 영화를 딱 보면은 그 전통적인 2층 가옥, 2층 구조를 보면, 자, 미국 집은, 우리는 마당이 어디에 있죠, 집에? 전통적으로. 우리는 마당이 집 앞에 있죠. 집 앞에 있는데 미국은 마당이 집 뒤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집 뒤에 마당에서 가족들과 나와 내 가족들이 아주 프라이빗하게 뭔가 바베큐도 해 먹고, 거기서 뭐도 꽃도 심고 뭐도 할 수 있는 아주 사적인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는, 자, 개념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앞문만 있고 앞마당은 아주 거의 없는 구조로 돼 있죠. 그리고 그 앞문 바로 옆은 차고죠. 그래서 차고로 차가 들어가면 그 차고 안에 문을 열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앞, 뒤, 옆 차고까지 해가지고 집을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횟수가 우리보다는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차고를 갈 때, 뭐 앞문을 통해서 나갈 때, 아니면 뒤에 엄마가 시켜가지고 뭐 바베큐 할 때, 뭐 심부름 가서 아빠한테 뭐 뒤에 뒷마당에 뭘 갖다 드리라 할 때 신발 벗고 뭐 다시 신고 벗고 뭐 하고 할 때의 어떤 귀찮음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아예 그냥 신발을 신고 그냥 가만히 그렇게 있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느끼는 미국인들도 많이 있다고 보다. 미국인에게 신발을 벗어달라고 하는 것이 실례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실례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 손님이 집에 왔을 때, 나는 집에서 신발을 벗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같은 미국인이 내 집에 초청을 받아서 내 집에 놀러를 왔어요. 야, 우리 집은 신발을 다 벗고 집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니까 너도 들어올 때 좀 신발을 좀 벗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신발 벗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한대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전에 어떤 미국의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자, 본인은 집에서 신발을 벗더라도 손님에게는 굳이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미국인들이 거의 75%였대요. 자, 그래서 손님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아주 좀 무례한 요구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집에서까지 신발을 좀 편하게 이렇게 신고 다니는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신발 벗어주세요 했을 때 뭔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신발을 벗어서 발냄새가 나서 좀 내가 그 사람, 나를 초대해준 사람들에게 조금 뭐 민폐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그런 돌발 상황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내 신발이 뭐 약간 구멍이 날 수 있어서 약간 뭔가 좀 난처한 상황에 좀 처할 수도 있을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런 서로 난처해질 수 있는 돌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냥 벗어달라고까지는 이야기를 안 한대요. 미국인들은 신발을 신고 실내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 그래서 물어본 미국인들 반반이라고 했잖아요. 집에서 신발 벗는 사람, 신는 사람 반반이라고 했는데, 많은 미국인들이 집에서 이제 실내화로 갈아 신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유학을 갔었으니까 제가 만났던 많은 미국 대학생들이, 또 특히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좀 신발을 굳이 또 신고 이렇게 다니더라. 특히 또 이제 기숙사 있죠, 기숙사. 그리고 대학교 이제 기숙사를 보면은 참 재밌는 게, 한국 유학생들이 거주하는 그 기숙사 그 방을 가면은 한국 유학생들은 기숙사 문 딱 열면 옆에다가 가지런히 신발을 다 벗고, 카펫이라도 이제 신발을 벗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미국 학생들 기숙사 방을 가면 다 신발 신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나더라는 거.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을 이제 집에 초청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뭐 미리 좀, 야, 우리 집에서 신발 안 신으니까 이제 실내화가 있으니까 실내화로 갈아 신으면 될 거야 정도. 왜냐면은 또 신발 갑자기 벗으세요 하면 서로 조금 난처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좀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 그렇게 하는 한국 사람들도 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신발 문화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나요? 아, 예전에 그 역사적이고 또 주거 환경의 어떤 영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그 집바닥이죠. 집바닥이 흙, 돌, 건초로 돼 있었대요. 자, 그래가지고 많은 유럽인들이 또 가축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초도 있고 가축들도 많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내가 거주를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발을 신고 지내는 게 더 위생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었던 유럽인들이 자, 미국으로 건너오죠. 자,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초기에 자, 정착민들이 미국에 정착을 하면서 그런 문화들도 자, 같이 이제 따라서 자, 계속 그 문화가 자, 이어져 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국과 미국의 화장실 문화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또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또 이제 말씀드리면, 자, 미국의 화장실이죠. 화장실, 공중 화장실. 자, 미국의 공중 화장실 가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밖에서 그 안에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 사람의 다리가 밖에서 보여요. 그래서 무릎 밑에 공간까지 밑에 있는 공간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옆 공간도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볼일을 보고 있는 것도 우리가 다 볼 수 있죠. 아, 이게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청소가 용이하고, 그리고 안에서 혹시 누군가가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신속하게 이제 구조할 수 있고, 응급처치를 이렇게 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범죄 예방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공간이 다 뻥 뚫려 있으니까 환기가 잘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볼일을 보고 있던 사람들의 신발이 이제 집에서도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상상이 또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니면서 문화적으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왜 그럴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죠. 고속버스를 타더라도 미국 고속버스는 우리 고속버스하고 다르게 뒤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주로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장거리를 많이 다니니까 볼일을 버스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우리나라 버스하고 이런 구조가 다르구나. 그러면 그렇게 땅덩이가 큰데 우리나라는 뭐 휴게소가 있잖아요. 그럼 미국 고속버스는 주로 가다가 중간 기착지가 어딘가, 잠시 휴식하는 공간이 어딘가, 주로 이제 주유소에서 많이
기착을 하더라고요. 그 주유소에서 볼일 보고 이것저것 하고. 그래서 뭐 다양한 재밌는 문화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자 미국이더라 말한 겁니다. 네. 미국과의 다른 문화 차이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그러면 이 다르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될지. 아, 우리는 신발 벗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신발 신고 해서 미개해. 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살았던 게 그냥 편하고 당연한 거였는데, 자,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 혹시 우리가 맞아서 우리 식으로 따라와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 받아들이는 상대방도 상당히 예민하고 좀 썩 기분 좋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민감성 그리고 상대방 문화에 대한 어떤 존중의식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자, 그리고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신발 문화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인사법 같은 문화도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인사를 하죠? 우리는 그냥 거기 허리 숙여서 우리는 한 15도 정도 허리 숙여서 인사를 하고 일본인들은 한 20, 30도 정도 더 낮춰서 인사를 하고 중국인들은 허리 숙여서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학교에 있으면서 참 신기한 게 한국 학생들을 가르쳤던 한국 학생들이 지나가면 교수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잖아. 그럼 일본 학생들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 저 멀리서 흔들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딱 보면 중국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인사법에서 이걸 하지 않는다. 그럼 미국인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나?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반가워서 인사를 할 때 허깅하는 거 있죠. 처음에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특히나 또 이성 아는 친구가 뭐 반갑다고 이렇게 허깅을 한다고 할 때 그거 적응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굳이 뭐 악수하거나 뭐 인사하면 되는 건데 왜 허깅을 하지? 근데 프랑스 사람들도 물어봤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냐? 그러니까 키스를 한대요. 볼에. 이걸 또 왜 하냐? 그럼 우리 시각에서는 아주 이게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다양성을 그냥 참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즐겨보는 것도 뭔가 그 문화를 배우고 나를 조금 뭔가 갖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뭐 식사 문화, 또 특히 미국에만 존재하는 팁 문화이잖아요. 아니 왜 우리가 팁을 내야 돼? 내 먹는 밥값만 이렇게 내고 나면 그만인데 나는 그러면 미국 가가지고 한국에서 했듯이 내가 그냥 먹었던 밥값만 계산하고 나갈 거야 라고 하면 그럼 나한테 서빙을 해줬던 서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되겠어? 왜냐면 그 팁이 이 서버한테는 이 생계인데 그 생계를 우리가 끊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 미국에서는 이런 팁 문화가 존재를 하는지를 공부를 해보고 이해를 하면은 뭔가 미국 문화를 본 것보다 더 즐겁고 유익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문화가 대단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미국 문화 같은 것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적응을 한다는 것은 내 거 그리고 새로운 것 간의 어떤 조화와 균형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